거지년 주제에 우리 집 돈을 훔쳐?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밟지 마. 그날 밤 오미선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쫓은 며느리가 누구인지를요. 법정에서 무릎 꿇게 될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마곡동의 한 25평 아파트 거실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만큼 따뜻하지 않은 공기가 식탁 위를 맴돌고 있었죠.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상석에는 강민우의 아버지 강철수가 앉았고 그 옆에 아내 오미선이 자리했습니다. 아들 민우는 어머니 건너편에 그리고 며느리 서지 않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29세의 지아는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제법 불러 의자에 앉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죠. 모두 오미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정성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아나, 반찬 더 먹어. 시아버지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시금치나물을 조금 집었습니다. 오미선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지안의 손놀림을 따라갔습니다. 젓가락이 반찬을 집는 모습, 밥을 뜨는 모습, 국을 뜨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민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음 달에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재택근무하기로 했어요. 출판사가 그렇게 형편이 좋아? 오미선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출판업계가 어려운데 재택근무까지 시켜준다니 참 좋겠네. 지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출판사지만 복지는 괜찮아요, 어머님. 목소리를 최대한 공손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오미선은 코웃음을 쳤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오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지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230만 원 정도요. 우리 민우가 800만 원 넘게 버는데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당분간 일 못하잖아. 그럼 우리 민우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철수가 가벼운 헛기침을 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죠.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할 계획이에요. 1년?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던데. 우리 민우 어렸을 때 나는 10년 동안 일 안 하고 키웠어. 전업주부로 애만 봤지.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희생했다. 너는 그럴 생각이 없냐? 우리 손자를 제대로 키울 생각이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지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미선은 아들을 쏘아봤죠. 내가 뭘 알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직장 다니면서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지아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죠. 3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편히 되어주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아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미선이 손을 저었죠. 괜찮아, 내가 할게. 임신했는데 무리하지 마.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죠. 회사 일을 한다는 핑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TV 리모컨을 들고 뉴스를 켰어요. 지아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거실까지 전해졌죠. 지아나, 물 좀 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아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정수기 물을 따라 컵에 담았죠.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오미선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앞치마를 벗으며 지안을 쳐다봤죠. 지안아, 부모님은 무슨 일 한다고 하셨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세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장도 넓게 보면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무원? 오미선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공무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뭔가를 캐내려는 것처럼요. 그냥 법원 쪽 일을 하세요. 지아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 몇 급이신데?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오미선은 혀를 찼어요. 말 안 하는 거 보니 별거 아닌가 보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표정을 관리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가. 오미선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지아는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회사 서류가 아니라 유튜브가 켜져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자꾸 나한테. 지안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알아,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조금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인데 뭘 참아? 3년 동안 계속 참았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무거워 옆으로 누워야 했어요.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죠.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지아는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민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죠.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그의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오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원 공무원이라는데 몇 급인지도 안 가르쳐줘. 분명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내버려둬 애도 있잖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가 있어서 더 걱정이지. 제대로 된 집안인지도 모르는데. 지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더 들었어요. 우리 민우가 너무 아까워. 대학도 서울대 나왔는데 어째서. 오미선의 한숨소리가 들렸죠. 지아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악물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매번 은근히 무시하고 집안 배경을 캐물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대법원장의 딸이라는 걸 밝히면 시어머니 태도가 180도 바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지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버지 권력에 기대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지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더 강해질게. 3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지아는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시댁에 가는 날이었죠. 오미선의 고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미선이 마중 나왔습니다. 왔니?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지안과 민우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왔어요. 민우야, 과일 먹어. 며느리에게는 권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앉는 것도 힘들었어요. 민우는 과일을 집어먹으며 TV를 켰죠. 토요일 오후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올 때 그녀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안이 텅 비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민우야.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엄마? 여기 있던 돈 못 봤어? 오미선이 찢어진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어.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500만 원요? 어디 뒀는데요? 오미선은 방을 가리켰어요. 옷장 서랍 안에 넣어뒀는데 지금 가보니까 없어. 아빠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갔잖아. 어제부터 부산 갔어. 그럼 민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내 쪽을 봤다가 다시 어머니를 봤죠. 오미선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며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오미선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아나, 혹시 너 내 방 들어갔었니?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방은 안 들어갔어요. 정말? 오미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잤잖아. 혼자 있을 때 들어간 거 아니야?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안 들어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럼 돈이 날아갔어? 500만 원이? 저 아니에요. 지안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무거워 쉽지 않았어요. 오미선이 더 가까이 다가왔죠. 누가 그래? 증거라도 있어? 엄마, 지안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미선이 아들을 쏘아봤죠. 내가 뭘 알아?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야. 오미선은 지안 앞에 섰습니다. 가방 보여줘. 지안의 눈이 커졌죠. 네. 가방 보여달라고. 안 훔쳤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 오미선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너무해? 내 돈 500만 원이 없어졌는데 확인해 보는 게 너무해? 저 안 가져갔어요. 지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임신 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오미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지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이 거짓말쟁이가... 지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미선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은 채 현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막지 못했어요.
오미선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지안의 발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져 거실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제발 어머님. 지안이 애원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오미선은 며느리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지안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거지년 주제에 우리 집 돈을 훔쳐? 오미선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옆집 문 뒤에서 누군가 숨죽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안 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밟지 마. 문이 3개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지안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맨발이었어요. 한쪽 슬리퍼는 집안에 남겨졌고 다른 한쪽은 복도에 떨어져 있었죠. 복도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어요. 지안은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려 했지만 배가 불러서 완전히 웅크릴 수 없었어요. 손을 배에 올렸죠.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두드렸죠. 민우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여보, 제발. 지안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진정하면 들어와. 민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나 진짜 안 했어, 믿어줘. 지안이 애원했죠. 나도 모르겠어. 일단 엄마 진정시킬게. 민우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안을 복도에 남겨둔 채로요. 지안은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었어요. 복도 센서등이 꺼졌다가 그녀의 움직임에 다시 켜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드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없었죠. 집안에 두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어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지안의 어깨에도 빗물이 튀었죠.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지안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나 추워, 제발.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안과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그 여자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안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아버지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죠. 여보세요. 낮고 단단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열쇠 소리가 연달아 들렸죠. 지안아,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서태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요하지 않는 차분함도 함께 있었어요. 마곡동 아파트 복도.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아빠가 간다.
서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지아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맨발을 얼렸죠. 하지만 이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아빠가 오고 있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빗소리와 지안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아버지가 오려면 40분은 걸릴 거예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 아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괜찮아, 아가야. 할아버지가 오고 계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아는 계속 기다렸어요. 아버지를, 구원을,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 떨고 있던 그 순간 이미 전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40분이 지났죠. 몸이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아래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이었죠. 누군가 정말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비에 젖은 어깨,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로운 눈빛이 한눈에 들어왔죠. 지아나, 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달려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정장 바지가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손이 지안의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빠,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태준은 딸을 꽉 안았어요. 한 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른 손은 등을 감쌌죠. 괜찮아, 아빠 왔어. 지아는 아버지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격하게 떨렸죠. 서태준은 딸을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안의 몸을 들어 올렸어요. 임신 6개월의 무게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가벼웠죠. 맨발로. 서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갈렸습니다. 딸의 차갑게 얼어붙은 발을 봤어요. 턱에 근육이 씹혔죠. 누가 한 거냐?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코트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서태준은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30년 법조계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마주했지만 지금만큼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자.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1층 로비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급히 뒷문을 열었어요. 서태준은 지안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죠. 담요.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기사가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내왔어요. 회색 캐시미어 담요였죠. 서태준은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딸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어요. 병원 갑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달렸어요. 서태준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죠.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지안이 작게 말했습니다. 차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태준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죠. 지안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응급실 안은 밝고 분주했어요. 의료진이 즉시 지안을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40대 여성 의사였죠.
임신 몇 개월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아기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심박수 정상입니다. 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안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태준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의사는 계속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산모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입원해야 합니까? 최소 2, 3일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조기 진통 위험이 있습니다. 서태준은 즉시 결정했어요. VIP 병실로 부탁합니다. 의사가 잠시 서태준을 쳐다봤죠. 보호자분이시죠?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어깨와 등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사진 촬영도 부탁드립니다. 증거용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에게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했죠. 1시간 후 지안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조용한 1인실이었어요. 서태준은 딸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지안은 천천히 그날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도둑 누명, 머리채를 잡힌 것, 복도로 쫓겨난 것,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서태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은 꽉 쥐어져 있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아빠 권력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이게 평범한 거니? 임신한 몸으로 복도에 쫓겨나는 게?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지안아, 듣거라. 아빠는 30년 동안 법을 지켰다. 권력을 사적으로 쓴 적 없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건 권력 남용이 아니야. 정당한 법 집행이다. 내 시어머니는 폭행죄, 협박죄를 저질렀어. 법대로 처벌받을 거야. 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서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대표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검사님, 서태준입니다. 급한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면 태풍이 일어날 거였어요. 밤 10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대법원장님.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 변호사 고맙네. 서태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두 사람은 병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상황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 가능한 모든 혐의로 고소합니다.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사는요?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세요. 정신적 피해, 의료비, 모든 것. 남편분은?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방조제 검토 문 열어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서태준이 딸을 봤어요. 심해? 너한테 한 짓이 심하지 않니? 지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태준은 딸 옆에 앉았어요. 지안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법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도 준비할까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들으니 현실감이 왔어요. 서태준이 딸을 봤습니다. 내 결정이다.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지아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남편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죠. 문을 열어주지 않던 그 모습이. 일단 보류할게요. 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정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서태준은 병실에 남았어요. 딸 옆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죠. 지안이 잠든 후에도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새벽 3시 서태준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김비서 CCTV 영상 확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 요청, 경비원 연락처 파악, 그리고 또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론 대응 준비. 하지만 먼저 움직이지 마. 법적 절차 완료 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새벽 5시 서태준은 병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 않았어요. 아침 9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이었습니다. 30층 건물의 20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회의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가운데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젊은 변호사 2명이 자리했어요. 맞은편에는 서태준과 비서 김 과장이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오미선 씨를 고소했습니다. CCTV는?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시간은 전날 오후 3시 47분. 150호 현관문이 열리고 오미선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안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 맨발로 복도에 남겨지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죠.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죠.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경비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덕수 씨, 58세. 그날 밤 복도에서 피해자를 목격했고 의료 기록은?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두피 타박상, 어깨 밑등, 부위 멍, 심리적 외상 진단명은 폭행에 의한 상해입니다. 서태준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30년 법조 경력의 눈으로 빈틈을 찾았어요. 완벽하네요. 내일 피의자 소환 통지가 나갑니다. 정 변호사가 말했어요. 경찰서에서 1차 조사가 있을 겁니다. 언론은?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켰어요. 아직 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내부적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 내 대법원장 딸 폭행 사건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조만간 언론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서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막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우리가 먼저 언론 플레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어보면 사실대로 답하세요. 강서구 아파트 150호였습니다. 오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부터 잠을 못 잤죠. 며느리를 쫓아낸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도둑년을 쫓아낸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밤새도록 아들 민우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안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 오미선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찝찝했어요. 혹시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미선이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오미선 씨 계십니까? 법무법인? 변호사? 잠깐만요. 민우야 변호사래.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2명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미선 씨 맞으십니까?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오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인데요. 고소장 사본 전달하러 왔습니다. 고소요?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피해자 서지한 씨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오미선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봉투를 뜯으려다 손이 떨려 떨어뜨렸어요. 민우가 주워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죠. CCTV 영상, 의료 기록, 증인 진술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서경찰서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박민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귀하도 방조 혐의로 추가 고소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우가 얼어붙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님께서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안이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변호사는 대법원장 서태준 님이십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미선과 민우는 말을 잃었어요. 대법원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민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장이요? 서지한 씨는 서태준 대법원장의 외동딸이십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변호인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민우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민우는 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죠. 엄마, 지안이가 대법원장 딸이었어요? 오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대법원장 딸을. 오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우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왜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회사 상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민우 씨, 지금 당장 회사 와요. 부장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 봐요. 지금 난리 났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급히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메인 화면에 속보가 떠 있었죠. 대법원장 딸 폭행 사건, 시어머니 고소, 임신 6개월 며느리 복도에 내쫓아 CCTV 포착. 서태준 대법원장 딸, 시댁 폭행 피해 고소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CCTV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아파트 복도가 선명했어요. 댓글 창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복도해. 시어머니 감옥 가야 한다. 맨발로 쫓아냈다며? 정말 끔찍하다. 대법원장 딸인 줄 모르고 함부로 했네. 이제 법정에서 무릎 꿇겠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죠.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마침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대법원장 딸 폭행 사건으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복도에 내쫓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나와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 가정 폭력이 아닙니다. CCTV 영상, 의료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입증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선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앵커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대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미선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동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죠. 곧 문자가 왔어요. 언니 뉴스 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좀 해.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 친척들 모두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오미선은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TV에서만 빛이 나오고 있었죠.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내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미선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강서경찰서 2층 조사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는 작은 방이었죠. 회색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진실만을 말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오미선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급히 선임한 변호사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어젯밤 민우가 지인 소개로 겨우 구한 변호사였습니다. 시간당 50만 원이라는 비용에 놀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맞은편에는 강력팀 박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그는 앞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그 옆에는 여성 형사 김 형사가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오미선 씨, 본인 맞습니까? 네. 오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눈가가 푹 꺼져 있었죠.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자택에서 며느리 서지한 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 형사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오미선은 최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오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폭행의 정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복도로 밀어냈다는 뜻입니까? 네. 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때린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리를 잡고. 김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오미선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미선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죠. 하지만 저는 제 돈이 없어져서 500만 원 도난 사건 말씀이십니까? 박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 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오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옷장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어졌어요. 며느리가 전날 밤 우리 집에서 잤고, 그래서 의심이. 증거가 있었습니까?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피해자가 그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 말입니다. 오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의뢰인은 정황상 의심스러웠을 뿐입니다. 정황? CCTV를 확인해 봤습니까? 집안 곳곳에 CCTV가 있던데요. 오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안 CCTV. 그걸 확인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확인 안 하셨죠? 박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님 방에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실 소파에만 앉아 계셨더군요. 오미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최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돈은 어디로?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피의자가 아무 증거 없이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진단서입니다. 두피 타박상, 어깨 밑 등 부위 멍,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럴 의도가 그냥 화가 나서 임신한 사람을 복도에 내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났어요. 그것도 맨발로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형사가 들어와 박 형사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변했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박 형사가 나간 후 오미선은 최 변호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CCTV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임신부라는 점, 피해자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점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죠. 이 사건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10분 후 박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추가 진술 받겠습니다. 피의자의 남편 박철수 씨에 대해 아십니까? 네, 제 남편인데요. 오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남편분께서 부산 출장 중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럼 500만 원은 언제 서랍에 넣으신 겁니까? 오미선이 멈칫했습니다. 그건 남편분 출장 전이군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남편분께서는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시던데요. 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남편분께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서랍에 넣어뒀다면 당연히 남편도 아실 텐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군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미선은 입을 때려다 말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의뢰인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10분 드리겠습니다. 박 형사가 일어섰어요. 두 형사가 조사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오미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정말 돈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증거 없이 며느리를 폭행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선은 합의입니다. 합의요? 오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마나 들까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일 겁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오미선의 입이 벌어졌죠. 그렇게요? 그것도 상대방이 합의해 준다면입니다.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법원장 딸이 쉽게 합의해 줄 것 같습니까? 오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은 고요했어요. 형광등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같은 시각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지아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죠. 서태준이 옆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합의하면 안 될까요? 서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이렇게까지 하면 지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민우? 서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 사람은 너를 복도에 혼자 내버려뒀어.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하지만 지안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예요. 서태준은 한참을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안아, 아빠가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지켰어.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어. 내가 지금 양보하면 다른 며느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 내가 싸워야 다른 사람들도 싸울 용기를 얻어.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민우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대법원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서태준이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안을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모순투성이더군요. 어떻게? 서태준이 물었습니다. 500만 원 도난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 CCTV를 보니 피해자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역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미선이 그냥 의심한 것뿐이었죠. 그리고 피의자 남편도 그 돈에 대해 모른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서랍에 넣어뒀다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두고 잊어버렸거나요. 어쨌든 피해자를 도둑으로 모는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둑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요. 합의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절하세요.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날 게 아닙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오미선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10시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다기보다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뉴스는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대법원장 딸 폭행 사건, 검찰 송치 예정.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질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희였어요. 오미선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어제 영희와 통화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미선아, 나 미안한데. 우리 다음 주 모임 내가 빠지면 안 될까? 다른 언니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 불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뉴스 나온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도 좀 알지? 20년 친구였어요. 같이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갔던 사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미선이 일어나 인터폰을 봤어요. 택배 기사였죠.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미선 씨 맞으시죠? 네. 오미선이 상자를 받으려 하자 택배 기사가 움찔했어요. 오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저 그 뉴스에 나온
오미선은 상자를 받고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택배 기사마저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어요. 포털 사이트를 열었죠.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수천 개의 기사와 댓글이 쏟아져 나왔어요. 임신부 폭행한 시어머니, 실형 받아야. 대법원장 딸 사건, 국민청원 10만 돌파. 가정폭력 처벌 강화해야.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개도 못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죠. 괴물, 악마, 인간 말종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이 수척해 보였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민우야? 회사는?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민우야, 무슨 일이야? 해고됐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팀에서 불러서 오미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간다고. 민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SNS에 우리 회사 이름까지 나오면서 항해 전화가 빗발친대요. 고객사에서도 나를 빼라고 했대요. 오미선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요. 7년 다닌 회사인데. 이력서에 해고 사유 쓰면 아무데도 안 받아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을 보니 은행이라고 떠 있었죠.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민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출 상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민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미선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요구가 들어왔대요. 얼마? 오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억입니다. 민우의 대답에 오미선은 말을 잃었죠. 직장을 잃으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나 봐요. 은행에서 위험 고객으로 분류됐대요. 오미선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억.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죠? 집을 팔아야 할 판이었어요. 엄마. 이거 다 엄마 때문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증거도 없이 지안이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나는 정말 돈이 없어진 줄. 오미선의 변명이 힘없이 흘러나왔어요. 확인이나 하셨어요? 민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CCTV라도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심만 한 거잖아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직장, 내 집, 내 아내 다 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돌아와요?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오미선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거실에 그녀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죠. 저녁 7시 남편 철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봤죠. 여보, 나 좀 봐. 철수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뭘 봐? 이미 다 봤어. 무슨 말이야? 오미선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철수의 말에 오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중소기업 사장인데 이런 스캔들 나면 거래처가 어떻게 보겠어? 이사회에서 결정했어. 나보고 물러나래. 오미선은 벽에 기대었습니다. 남편마저 직장을 잃었어요.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거야. 민우 대출 2억, 우리 대출 1억 5천.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최소 4억은 필요해. 합의금? 오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연락했어. 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대. 재판까지 갈 거래. 재판? 오미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징역을? 실형 나올 수도 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임신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거든. 게다가 CCTV 증거까지 명확하고. 어떻게나 어떻게. 지금 와서 어떡하긴.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랬어? 정말 왜 그랬냐고? 오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거실에 혼자 남은 오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꺼지면서 거실이 어두워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집은 팔아야 할 처지였어요. 왜 그랬을까? 오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어요. 법정으로 가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고 뒷줄에는 일반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이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오미선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헐렁해 보였어요. 2주 사이에 5kg는 빠진 것 같았죠. 옆에는 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오미선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최대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편 원고석에는 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가 더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 넘었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옆에는 정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 뒷줄에 서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대법원에서 판사석에 앉는 그였지만 오늘은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로서 방청석에 있었죠.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뒷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왔죠. 50대 후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이혜진 판사,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착석하세요. 판사의 말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이혜진 판사는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어요. 사건 번호 2025고단 1847호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검사였어요. 검사 김태윤입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오미선은 오후 3시 47분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서지안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며 피고인은 아무 증거 없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두피 타박상, 어깨 밑 등 부위 멍,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으며 맨발로 복도에 방치되어 저체온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USB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에 꽂자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선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나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안이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부딪히는 모습, 맨발로 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이 부지런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오미선은 스크린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어요. 이 영상은 아파트 복도 CCTV에 녹화된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혜진 판사가 오미선을 봤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오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제 돈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증거는 확인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CCTV도 확인 안 했고 그냥 의심만 했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인 신청합니다. 피해자 측 증인 경비원 이덕수 씨를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복장을 한 50대 후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덕수였죠.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저녁에 무엇을 목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어요. 덕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15층 복도에서 임신한 여성분을 봤어요. 맨발로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덕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빗물이 들어와서요. 담요를 들였는데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피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덕수가 지안을 바라봤어요. 제 딸이 그랬다면 정말 못 봤을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오미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원고 측 증인 신청합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 서지안 씨를 신청합니다. 지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증인석까지 걸어갔어요. 선서를 하고 앉았죠. 피해자분, 사건 당일 상황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500만 원이 없어졌다며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은요?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임신 중이라 저항할 수 없었고 배를 보호하느라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분은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두드려도 제발 열어달라고 했지만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추웠고 몸이 떨려서 조기진통이 올까봐 무서웠어요. 방청석 뒷줄에서 서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안은 오미선을 바라봤어요. 지안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시당해도 참았고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었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거지였나 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 한 일도 제 아기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법이 대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안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정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해 원고석으로 돌아갔어요. 이혜진 판사가 오미선을 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고인, 최 변호사가 놀라 오미선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오미선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선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안이에게 그리고 제 손주에게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라고 불렀고 무시했고 결국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판사가 오미선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일어나십시오. 오미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간신히 섰어요. 판사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 오미선,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어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아무 증거 없이 도둑으로 모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00시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을 명합니다. 오미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급히 붙잡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또한 피고인은 가정폭력 예방 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